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2월에 초엽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조금 푸근해졌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지금 장안이 시끄럽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누구 이용의 잊혀진 계절 그런 노래가 있는데 11월의 마지막 날에 한국 불교의 거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차승 스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신공양이라고 부르고 자화상이라고도 부른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놀랐는지 그 사태를 조사하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고, 또 의외로 국가정보원에서 또 사태를 조사하는데 나섰다니까 뭔가 배후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공교롭게 그 명진이라는 스님의 TV를 우연히 새벽에 보다가 명진 스님이 시국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견해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명진이라는 분은 비교적 그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잘 알려진 보훈사 주지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더라고요. 직접 화법으로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윤 대통령을 그놈 하는 이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예를 들면 조선전화 그런 시절에 천하의 유명한 대종사 대각국사 이런 사람들이 그 왕을 꾸짖는 식으로 그냥 해탈하는 그런 자세의 어떤 불호령 같은 느낌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현대판도 저런 게 있나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내용인즉슨 한국의 조계종이 자승의 졸개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승은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총무원장을 그만둔 사람인데 한 두어 번 했죠. 그런데 이명박 시절에 많이 등장하던 사람인데 지금도 현재 그 불교의 그 실력자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세력 다툼, 경쟁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더니 댓글에 그 사람, 명진이라는 사람, 이런저런 일을 벌려갖고 제명된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를 그렇게 언급하냐 하는 아주 비판이 탁 하는 솟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명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느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론입니다. 그 조계사가 있는 근처에, 종로에, 그 옆에 그 한식집들에는 중된 머리를 이렇게 모자로 가리고 사복을 입고 저녁에 거기 와서 식사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런 스님들이 적지 않다 하는 그런 세간의 소문은 많았습니다. 옛날 제가 종로에 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도 사람 아니요? 하고 지나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중들의 품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서는 화제가 만발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명진 스님이 언급했던 자승 스님이 아마 불교의 양대, 세력의 지도자랄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갑자기 그냥 어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것이 없구나. 모든, 삼라만상에는 삶과 죽음이 있다는, 고명한 스님의 어떤 철학적 명상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생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자승은 19살인가 출가를 해가지고 강원도 태생인데 아주 잘 나갔어요. 별거 다 했어요. 총무원장을 2번이나 하고, 템플 스테이, 이런 것을 해서 불교의 어떤 소득, 그리고 당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고, 그런 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8년이나 총무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도 무슨, 사실상 동국학원과 불교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한 감정을 느꼈을까? 무엇이 자승을 그렇게 쓸쓸한 삶을 마치도록 했을까? 이제 조계종에 많은 사람들은 묻고 왜 그 쓸쓸한 사람이냐, 삶이냐, 거룩한 삶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알기로는 근대사에서 한국 불교계에서 스스로 소신공양을 스스로 몸에다 불을 붙여서 삶을 마감하고 소위 열반에 드는 그런 스님은 아마 자승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승과 항상 맞대결을 해서 적수로 부각됐던 명진 스님은 지금 이 시각에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오늘 아침에 봤더니 명진이 자승하고의 다툼이 굉장히 많았네요. 금년 2월 9일에도 서울 장춘동 우리 함께 빌딩 2층의 문학살롱에서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자승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소개하자면 1994년 서희연 총무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개혁종단을 출범했는데 그 종단이 무산되면서 불교가 더 후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서글픈 자리다. 작금의 불교 사태들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최근 해인사 주지의 성춤은 골프, 폭력 사건에 이어서 세정 다툼의 양상까지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명진은 스스로 자기 개인의 징계 문제만을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징계를 당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특히 자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내린 게 있어요. 자승 권력과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중인가? 졸개이지라고 개탄하면서 조계종의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비판했어요. 그래서 돈이 한국 불고기를 타락시키고 정부 지원금 받는데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행여는 한국 불교에 또 범람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정도로 관계가 심각하고 그 싸움에서 항상 뭐라고 할까 우위에 섰다고 보아지는 자승이 스스로의 몸을 불태우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피치 못하는 무슨 불가피한 배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진은 어떻게 생각할까? 명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주 학식도 많고 현대적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력 다툼의 한쪽 지도자가 된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조계종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게 아마 선거에 가까워오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승은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정부하고 가까워왔고 문재인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좀 가까워서 소위 사람들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 10일 총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제가 되는 12월 초에 화제가 되는 사람이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인데
그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인용은 저하고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때 같이 일도 한 적도 있었고 아주 활달하고 재미있는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100% 한국 놈이에요. 아주 한국말도 아주 유창하고 뭐 아주 그런 사람인데 엊그제 이제 혁신위원장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을 많이 했고 그에게 임명장을 주고 100%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 김기현 대표까지도 당황할 만큼 이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막 터지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꾸준히 잘 여러 가지 뭐 말을 해도 그냥 뭐 말 약간 지나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누가 질문을 그 농담도 못합니까 하고 살짝 지나가고 재치도 발휘하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도덕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까지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부모의 교육 얘기는 조금 반번 너무 많이 갔다고 제가 그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재빨리 또 사과했어요. 사과를 한 것은 그 사람 그 말이 나간 김에 그렇게 한 것이지 한국말을 그냥 유창하게 잘 배우긴 했지만 어떤 요구가 그 커뮤니티 오랜 역사를 가진 커뮤니티에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집안에서 개인끼리 뭐 할 수 있는 시부렁거리면서 구시렁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말,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준석에게다 그 자식 도덕성이 없어. 그거 어떻게 부모가 가르쳐서 그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집안에서 얘기할 수 있죠. 친구들끼리도 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서 퍼블릭 장소에 가서는 그 얘기는 지나치죠 좀. 그런데 마침 아주 쾌활하게 상쾌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 이제 뭐 윤핵관들 그리고 TK 세력 주요 정치인들 험지 출마하라는 그 아픈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장제원은 저 부산에서 뭐 92대 버스에 4,000명을 동원해서 죽어도 나는 여기서 안 떠난다고 큰 소리 꽁꽁 치고 앉아있고 막 쉽게 말해서는 그 기세가 나에게 공천 안 주면 이 인원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내 당선하고 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불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인유한이가 입장이 난처하죠. 난처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최후 통첩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뭐 내용을 발표하는 거 외로는 아무 그 내용은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안으로 던지는 말이 차라리 나에게 공천관리위원장을 주시오 하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얘기죠. 공천관리위원장 되면 지금보다 한 수 더 뜰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 내가 뭐 얘기할 수 없다고 그냥 단숨에 몇 시간 안에 거부를 당해서 인유한의 입장이 좀 델리케이트하게 됐죠. 그러나 저는 인유한 그 박사가 자기가 진짜 공천 심사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기가 지금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영시켜 주시오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국민의힘 내년 선거 전략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하나의 일진청풍 같은 신선한 충격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자리에서 뭐 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공천심사위원장 하는 욕심까지 가졌네 하고 빈정거리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 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어버려 좀 싱겁게 됐고,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12월 말까지 가기는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앞으로 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공천관리위원장 주면 자기 그 출마하는 거 일제 포기하고, 그리고 절대 정치적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진짜 한번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가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세게 나올 거 없이, 당신 서대문 연세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서대문 갑인가 을군가 잘 모르겠으면, 거기 출마 한번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어떠? 그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상당한 파란을 일으킬 겁니다. 아마는 뭐 당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동관 군은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방통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같은 혁신이죠.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단호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와, 이동관이 과연 잘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저쪽에서 와, 이 사람 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제 하고 야당에서는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탄핵 연습이라고 제가 농담 조롱하듯이 얘기했는데, 다 끄떡하면 탄핵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이동관이 탄핵한다고 두 번째 내가지고 문서도 잘못 만들어가지고 검찰청법 위반 웃기는 엉뚱한 걸 붙여가지고 검사들한테 탄핵 붙이는 문서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그 하는 행정정체가 그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오후 2시 이제 투표한다고 날 쳤으니까 지금 추가 보도는 아직 안 나왔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표 수리했어?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표 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흥얼흥얼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방통위원회는 아무것도 못해. 다른 사람 집어넣을 수도 없어. 그 사람 탄핵하면 탄핵 재판소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엊그제 얼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당한 거하고 비슷한 상태야.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어제 밤샘 현역 의원들이 자기 친구나 선배들이 밤샘 앉아서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아서요. 자기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죠. 그래서 저는 현명한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방 맞은 민주당에서는 꼼수를 부렸다. 꼼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민주당은 악수를 낸 거예요. 그렇죠. 꼼수보다는 차라리 현명한 꼼수보다 악의에 찬 탄핵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세우는지 아니면 또 그대로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는 대통령이 알아서 이제 결정할 겁니다. 전략적인 입장에서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 얘기했죠? 하태경과 장미란 얘기했죠. 이제 이것은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아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다는 소위 TK 세력들의 서울, 상경, 서울 경기 지역의 험지 출마. 그 얘기하고 관련된 건데 사실은 한번 얘기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 하태경 의원을 제가 지난번 주일에 잘못 인용을 했어요. 그 양반의 지역구가 부산 영도가 아니라 부산 해운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지금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그걸 노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석동현과 둘이 경합이 불가피하고 때로는 그냥 또 전략적으로 석동현이가 윤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세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부산 영도로 생각해서 김무성 전 의원을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하고 제가 수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엊그제로 제가 하태경 얘기를 했지만 하태경은 종로보다는 마포에서 정청래를 때려잡겠다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고 분위기 그림이 맞아요. 둘이가 또 타입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전투력도 둘 다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아니 왜 종로는 험지 아니냐? 그럼 한동훈이는 왜 종로 간다고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가려고 시비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다르죠. 한동훈이는 거기를 가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간 겁니다. 거의 헌지고 아니고 간에 상징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험지를 가겠다고 하면서 종로를 간다는 것은 적어도 하태경 의원이나 걸맞지 아니하고 또 거기는 점잖은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최재형 의원을 제쳐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로토콜이 안 맞아. 그래서 저는 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태경하고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하나야. 국민의힘도 그런 정도의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극우 보수만 있어서는 안 돼. 중도도 있고 약간 중도 진보적인 사람도 좀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태경을 뭐라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이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대통합위원회 간사 의원으로 그때 초선이었을 겁니다. 그걸 하면서 저하고 많이 부닥치고 회의도 같이 많이 하고 엇갈리고 어울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간사까지 한 사람이 나중에 탄핵에 앞장을 쓰더라고. 이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4.15 총선 때 무슨 놈의 부정선거가 있느냐고 뭐 이러고 막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누구야. 이준석이가 어울려서 막 바른미래당 간다고 어쩌고 하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 오리엔테이션이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생겨. 그래서 이제 하태경에게 좀 선의의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많이 복잡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는 잘하는 우등생인데 행실이 좀 거칠어. 싸움도 많이 벌리고 말썽도 좀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면서도 그런 타입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의 명분에 딱 맞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깨끗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도 한국의 나중에 큰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하태경을 또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냥 아침에 생각하는 장미란 선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여자, 가장 힘센 여자. 이번에 지금 문채군 차관인가 하지. 그런데 어떻게 뭐 그 오산하고 좀 관계가 있는지 오산 그쪽에서 출마를 해서 안민서가 가면 붙는다.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안민서 의원은 서울 사대가 나왔는데 재수가 좋게 그 자리에서 오산에서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어. 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산에 한국신학대학교 오산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 소위 좌파들이 거기를 꽉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어. 이 안민석이하고 이게 잘 맞았던 모양이야. 한 번은 그 윤지호 그 아가씨인가 모델 있었죠. 참. 걔가 뭐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화제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랬을 때 그 윤지호를 굉장히 옹호해갖고 그냥 막 한국에 막 잔다르크처럼 윤다르크처럼 막 올리더라고. 그래서 좀 엉뚱해. 내가 가면서 내 사건을 잘못하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펴보니까 그렇게 올릴만한 입장에 장자연 사건 띄어져요. 그때 좀.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60년째 다니고 있는 경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정춘체육관 올라가는데 신당동 입구 강원룡 목사님이 이제 계셨던 그 제가 오랫동안 다녀요. 50년 이상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를 한번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민석과 윤지호가 다 문제의 사나이가 둘이가 나타났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거기가 천정이 높은 건물인데 옆으로 2층이 조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오늘 여기 특별한 손님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면 보통 국회의원 소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기 저 안민석 의원이 오셨다고. 그리고 아마 박수 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요새 그 화제의 중심에 있는 그 윤지호 양도 여기 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쳐다봤죠. 나 윤지호나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는데, 잘 됐네. 좀 잡아갖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거기서 올해 한 50몇 년 전에 집사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장로라는 것을 사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소위 원로 집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도 다니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만 지금도 원로 집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좀 장로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야, 그 장로들하고 얘기 좀 하자면 이래 장로들이 잘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뭐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 축도를 하고 있을 때, 얼른 내려가서 윤지호하고 좀 잡아야 되겠다고 그냥 끝나자마자 목사 이러고 있으면 목사 싹 지나가는 옷깃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서 얼른 저도 따라가서 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내가 안민석하고 윤지호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운이 없구나. 이러고 있다가, 이제 목사가 이제,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소개하게 됐어? 뭐 누가 소개해라고 그래서, 장로들이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가까이 있는 장로한테, 오늘 안민석과 윤지호 소개해라고 쪽지 목사한테 보낸 장로가 누구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습니다. 그 사람 좀 불러와. 내가 그랬단 말이야. 앉아있는데 안 와? 그랬더니 나한테 어디 가버렸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이놈아가 진짜 갔나? 아니면 내가 좀 보자 하니까 그냥 찝찝해서 그냥 사라져버렸나? 좀 꺼름직해. 그래서 내친구면 이제 목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최수일 목사입니다. 한신대 총장 했던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 좀 물을 게 있습니다. 사람을 아무나 소개해도 그냥 누가 오면 그냥 아무나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까? 누구 말씀? 그 안민석 의원 왔는데, 안민석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윤지호를 그렇게 그냥 명사처럼 소개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장로가 뭘 가져와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민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한신대 오산 캠퍼스가 안민석 지역구입니다. 그러더라. 그런 관계가 있군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간에 상부상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민석 의원을 만나면 제가 좀 선배로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인물은 반지르하게 생기고 사람도 머리도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남한테 욕먹기 딱 좋은 아이템만 많이 잡아. 예를 들면 최근에 뭡니까? 예를 들면 얼른 생각나는 게 최서원이 재산이 2조인가 20조인가 있다고 해서 서덕에 그거 조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200조라든가 2조라든가 2조 못습니다. 2조 이상이에요. 갔다 와서 아무 소리 없어요. 최성원이가 나중에 발발 뛰잖아요. 내 재산이 어디 그리 있냐고. 최성원이가 특별하게 돈을 많이 모았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어떤 루머를 안민석이가 들고 일어나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작업을 한 것처럼 돼요. 잘못됐죠. 그래서 안민석에게 인간적으로 좀 선배로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안 잡히는데 마침 천하의 대한민국 조선에서 가장
강한 여성 장민환이 가서 한번 붙은다는 거야. 안민석이가 도망 안 가고 깨끗이 붙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장민환 후보 거기서 나가면 나도 선거운동 찬조연설 하러 갈 용이 가서 왕년에 제 젊은 시절에 찬조연설 수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선거가 상당히 재미있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쭉 이제 설명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현재 체제로 선거를 하면 엉망진창이 다 안 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방송의 헤드 제목이 사투 없는 송개표, 수개표, 사투는 사전투표를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 헤드 카페 다시 한번 딱 보여드려요. 맨 앞에 나온 거. 이겁니다. 방송은 계속 되지? 사투 없는 수개표가 비결. 이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돌려요. 사전투표가 없는 수개표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 하태경이도 당선될 수 있고 장민환이도 당선될 수 있고 재수가 좋으면 또 안민석이가 또 거기서 육선을 할 수도 있고 미안합니다. 어떻든 간에 깨끗한 정치를 하는 데는 사전투표가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세력은 분명히 어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4.15 총선 때는 63대 36으로 딱 서울, 경기, 인천을 만들었어요. 급하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사전투표가 그렇게 36대 63으로 딱 맞춰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통박을 이거 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살짝 바꿔서 저는 김포 구청장 선거? 김포지? 아니 김포가 아니라 강서 구청장 선거 때는 그것을 살짝 고쳐 69대 31로 딱 바꿨어요. 근데 그 6개가 딱 나오고 그다음 7번째 것은 잘 안 맞춰져서 68대 32로 맞췄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그만 선거구에 그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하면 그것도 수십 개, 수백 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사전투표건 일반투표건 간에 퍼센테이지가 여야가 딱 69대 31을 딱 갈라지는 것이 2개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 있고 하나가 또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3개가 나온다는 것은 수십 자승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확률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1000표 사전투표, 2000표 사전투표, 3000표 사전투표가 있으면 1000표 사전투표에 690명은 A 후보를 찍고 310명은 B를 찍었단 말이야. 근데 2000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690면 얼마야? 12에다 18, 780이죠? 1380이면 600, 1200에다가 10번이니까 1380표. 2000표 중에는 1380표는 A를 찍고 나머지 1300, 620표죠. 620표는 B 투표를 찍게 한 거야.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 개수를 69대 31로 표수를 나눠라 하는 입력을 넣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실컷 얻어맞았거든. 할 말 없어. 아무 누가 그거 주장했는데 너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고발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 이번에는 아마 60대와 30대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69대 31, 68대 32, 66대 34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신세계,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절대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민환 스타가 나오고 뭐 누구 뭐 한동훈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낭만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래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가지고 이것을 만지고 매니플레이트, 소위 조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웃기는 흘러간 옛 유행가하고 있구만이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얘기 드리는 것은 다시 간단히 반복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시간 중에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국회에 사전투표 폐지안 법률 개정안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공청회도 벌리고 각계 전문가들 붙이고 공병원이 뭐니 이런 전문가들 붙여갖고 그거 다 해석하게 하고 그거 다 듣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공정하게 한 것이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뿐만 아니라 이 낙연 폐기도 다 공정하게 깨끗하게 적용된다는 걸 강조하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나올 경우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요새도 보세요. 어저께인가 오늘 발표한 거에 보면 이낙연 쪽 사람들에서 소위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이재명을 계속 대표직에 놔둬야 하느냐. 이거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 사람이 75명인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구속동의안에 찬성을 했던 약 39명 정도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파고 그 나머지 40에 한 36명 사람들은 눈치를 슬슬 보면서도 아직도 이재명 쪽에 붙어야만 공천이 좀 유리하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명분은 그렇죠. 우리 대표가 뭐 하는데 거기다 반대하는 거 할 수 있어? 명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양심상 이쪽으로 해줘야지. 그래갖고 찍은 사람이 한 36명 됩니다. 그래서 아까 39명에서 35명, 75명.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재명 가지고 이거 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계산합니다. 저도 그쪽 사정에 비교적 박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제시하면 나는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전이 있고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경우에 한두 표는 몇 표 차이로 졌을 경우에는 여기서 그것을 개정안을 내는 것은 정정당당한 명분이 있단 말이야. 그 명분을 가지고 선거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선거 참관인을 파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3당에 가담해서 이 선거에 참여하면 저도 강력한 선거 참관인단을 전국 각지에 빠짐없이 보낼 겁니다. 빠짐없이 만약에 사전투표는 가서 앉아가지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고 정 안 되면 가서 그냥 사전투표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걸터 앉아 옛날 그런 거 있죠. 선거 투표 불지르고 뭐 하는 사태 많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명령하겠어요. 투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CCTV 붙이고. 그런 식으로, 죽겠는 까무러치기로 사전투표 암을 보호하는 작전을 벌려라 이거예요. 만약에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야말로 썸메일이야.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걸 끝끝내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어물어물 해가지고 지금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기 신복 하나 사무총장으로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나에게 잘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뭉긴다면 우리는 전 국민적 걸기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세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국에 앉아서 지금 뭐 누가 어디로 오고 가고 뭐 좀 뭐 사람을 바꾸고 뭐 종로에 누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제2차적인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선거 제도 자체가 깨끗하고 선명하고 클린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예? 그것만 확실히 된다면 민주당이 제1당이 되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국민이 선택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공명성등만 선거만 보장이 된다면 두 당의 표차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거예요. 당선 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날 거예요. 이게 좀 비슷비슷해야 합니다. 제3당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양당이 해먹는 갈라먹기식의 전략적인 공생관계를 깨는 다당제가 가지는 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제가 아까 붙였죠. 사투 없는 수개표. 이걸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투 없는 사전투표 없는 수개표. 이것이 이 나라가 앞으로 4월 10일까지 지켜갈 우리 국민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